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댓글로 질문해주신 것 중에, 얘기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방송을 켰습니다. 뭐냐면, 무진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방금 전에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이 추가 관세를 중단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시진핑이 무엇을 양보했을까요?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중국이 금융을 개방할 때까지 압박을 계속할 거라 하셨는데 금융과 관련된 일정 부분 개방을 합의했을까요? 관세와 별개로 트럼프는 강달러로 중국을 계속 압박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지금 기사가 나온 거예요. 12월 2일자 방금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미중 정상 추가 관세 부과 중단 합의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를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이제 중국 쪽 입장하고 미국 쪽 입장 성명이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중 정상이 미국이 내년 1월부터 부과하려 했던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데 합의했으며 향후 미국과 중국이 모든 추가 관세의 철폐를 위한 협상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화통신에서 양국 정상이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중국 입장은 약간 이 합의가 굉장히 이제 많은 걸 이뤄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 우호적이면서 솔직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 예,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뭐냐면 미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미중 정상이 앞으로 90일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려던 계획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보류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류되었다. 그리고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은 미중 정상회담 뒤 낸 성명에서 미중은 앞으로 90일 동안 강제적 기술 이전, 그리고 지식 재산권, 비관세 장벽 등 문제에 대해 협상하기로 했으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인 관세를 25%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일단 중국 입장과 미국 입장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마치 이제 합의가 다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제 좀 낙관적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고, 미국 대변인은 그게 아니라 일단은 90일 동안 어떤 한정적으로 우리는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래 계획대로 인상할 거다.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을 해주셨던 것처럼 무진님이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지금 뉴스 그 G20에서 정상회담 간의 이 뉴스로 인해서 마치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완전히 이제 마무리되는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엊그저께 그 영화를 보고 왔잖아요. 국가부도의 날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때 이제 영화에서 보면 정부에서 나오는 기사들, 지금 아까 이제 신화통신에서 나왔던 기사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을 좀 더 이렇게 안심시키려는 그런 뉘앙스의 이제 기사들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97년도에 그 당시에 그랬고, 그 영화 이제 처음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미국의 이제 뭐 미국 본사에 있는 어떤 그 투자 은행에서 한국에 있는 자신의 어떤 그 자회사라고 할까요? 그런 회사에다가 이제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을 보내는데 뭐냐면 한국에서 빨리 다 자금을 빼고 탈출하라, 이런 이제 메일인지 뭐 문자였는지 그런 걸 보냅니다. 보내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영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우리나라 97년도 IMF 이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예. 97년도에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충격적인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70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제 국가기록원이에요.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입니다.
IMF 관련된 자료인데 한번 볼게요. 우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갑자기 11월 20일 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부에서는 계속 괜찮다는 식의 이제 뉴스가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경제 튼튼하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라 빚이 총 1,500억 달러를 넘는데 우리가 가진 외화가 4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때 보면 우리나라가 그 전에 이제 40억 달러가 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습니다. 더 있었는데 그걸 계속 막은 거예요. 그냥 이제 외환 보유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그걸 이제 막는데, 환율을 막는데 계속 이 돈을 썼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억 달러밖에 이제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서 뒤를 이어 12월 3일 날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21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승인받았다는 겁니다. 210억 달러.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국제부흥개발은행이 10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이 4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여 총 350억 달러의 국제기관의 지원이 결정되었다. 다음 날인 12월 4일 날 긴급히 55억 달러가 이제 공수가 되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추가로 200억 달러가 지원되어 총 550억 달러의 지원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때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그 영화에서도 나와요.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IMF가 왔을 때, 그 IMF 이제 거기에서 파견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책을 마련하자 해서, 야, 그러면 일본에 먼저 돈을 좀, IMF 요청하기 전에 일본에 돈을 좀 달라고 해보자 얘기를 했는데 일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 그 경제 관련된 담당자가 미국에서 이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돈 빌려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IMF로 모든 조건을 수용한 이후에 이렇게 일본에서 빌려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짜고 치는 거다. 짜고 치는 거고, 어떻게 짜고 치는 거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이제 자본시장,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때까지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 이제 7%,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7%였어요. 7%였는데 IMF에 이제 우리가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쪽에서 요구한 수준은 이제 50%까지 우리 이제 금융시장을 이제 개방하게끔 됩니다. 이로써 이제 간신히 국가 부도 사태는 면했지만 IMF는 우리나라의 가혹한 경제 구조 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은행들, 거기서 이제 뭐 종합 금융사들 다 정지시켜요. IMF 요구 조건으로 인해서 정지시키고, 아까 얘기했던 자본시장도 개방하게 되죠. 뭐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 금모으기 운동으로 인해서 모은 금은 3달 동안 저희가 227톤으로 18억 달러예요. 18억 달러. 18억 달러니까 사실 이 금액으로 우리가 이제 이 외환위기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를 벗어난 거는 그 자본시장 개방이 가장 큰 거예요. 자본시장 개방이 가장 큰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외환시장이 개방되기 전까지 우리가 왜 이거를 준비를 못했느냐? 준비를 못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그 달러가 이제 저금리 상태였어요. 저금리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라든가 에서 이제 저금리 달러를 빌려 썼던 거죠. 빌려 쓰고, 그리고 이제 만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연장을 해줍니다. 얘네가 연장을 해주는데, 이 시기에 맞춰서 만기 연장을 그때부터 딱 안 해주는 거예요. 다 정지시켜버리고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저금리 달러 빚을 계속 쓰다가 갑자기 이제 외환 그 강달러 현상으로 가고, 강달러 현상으로 가면서 거기에 더 이상 이제 만기를 연장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자금줄이 마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부도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환율을 한번 볼게요. 그 당시에 97년도에 지금 차트를 열어놨었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달러 대 이제 원화 차트고, 제가 주봉 차트로 이제 보여드리면 97년도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97년도, 6년도, 7년도에서 이제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달러 대 원화 차트니까 달러 강세로 되는 건데요. 달러 강세로 되면서 97년도 10월 달부터 갑자기 이제 달러가 이제 급등하는 거죠. 급등을 해서 거의 뭐 한 800원에서 900원 사이에 있던, 물론 이것도 이제 거의 전고점 넘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보시면
그 전에 900원을 넘지 않았었습니다. 달러가 $1 1달러가 이제 900원을 넘지 않았었어요. 넘지 않았는데 이때 보시면 한번 여기서 눌러주죠.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눌러주고 900원 돌파합니다.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치솟는 거죠. 이때 시기가 언제였냐면 97년도 7월이에요. 7월. 잘 기억해 두세요. 97년도 7월에 전고점을 이제 테스트하다가 돌파를 해버리고 급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중국도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보시면 좀 더 이제 보기 좋게 이제 원화는 900원에서 그 전에는 이렇게 안정권에서 움직였어요. 물론 고정 환율을 저희가 했던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안정권에 있었고 고정 환율에서 이제 변동 환율, 물론 변동 환율이라고 하더라도 이 당시에 일정 부분 이제 제약을 두고 변동 환율을 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뚫리게 된 거죠. 뚫리게 되고 완전히 돌파해서 넘어갑니다. 넘어갔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점을 잡는, 이때는 이제 완전 IMF 때 오버슈팅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 추세는 어떠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다시 하락 트렌드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일단은 좀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이 지금 보시면 이 저점을 높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락 트렌드로 간다라고 했을 때 하락 트렌드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아예 이렇게 깨고 내려와 줬으면 이 하락 트렌드로 가는 거구나. 이제 달러 대 원은 이렇게 하락 트렌드로 가는 거구나 생각할 텐데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이 자리에서 나왔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수렴을 하고 좀 더 수렴을 할 거로 보여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방향성이 위로 가느냐 이제 아래로 가느냐, 예,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저는 이제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 우리나라가 이 당시 고점 85년도 환율 고점을 97년도 7월달에 이제 뚫리잖아요. 뚫리는데 지금 저는 이 중국 달러 대 이제 위안화 차트가 지금 이런 상태에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우리나라 이제 IMF 때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IMF 얘기를 좀 더 마무리해 보면 일단 이 당시에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저금리 상태로 달러 빚을 충분히 그 신흥국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먼저. 그래서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돼 있고 달러 빚을 쓰면 이자도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라든가 시중 은행들이 달러 빚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죠. 그리고 만기도 매년 어떻게 보면 연장을 시켜주다가 이 위기가 왔을 때 미국에서 달러를 회수할 때 그때는 만기 연장 안 해주면서 아까 이제 처음에 그 영화에서 야, 한국에서 탈출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던 것처럼 다 탈출합니다. 탈출 러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 뚫리는 거죠. 원화 시장이 이렇게 뚫리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 중국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지금 달러 대 위안화 차트예요. 달러 대 위안화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이 1달러당 7위안 1달러당 이 7위안 자리를 지금 여기서 이제 간당간당하게 막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민은행이 개입을 해서 이때부터 막았던 거예요. 막았는데 지금 7위안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중국이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됐냐 지금 현재 중국이 기업들의 부채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일단 이 일이 지금 있게 되는 가장 지금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2026년이 됐을 때 중국 GDP가 미국을 추월할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일단 97년도, 98년도에 이 신흥국들을 어떻게 보면 IMF 그리고 태국 이런 거를 환율로 인해서 이제 공격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금융시장을 개방해서 자본시장을 이제 뺏어 놓은 거죠. 뺏어 놓은 거고 그 이후에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는 저는 이제 유로존을 붕괴시켰다고 보고 있어요. 그때 이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무너지고 나서 그
2008년도 그 이전 주가를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로존 붕괴가 서프라임 이후에 이제 유로존이 완전 붕괴됐다. 그리고 지금 2018년도는 중국을 지금 중국이 이 상태, 이 추세대로 이제 갔을 때는 중국이 이제 미국의 GDP를 추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중국 양털 깎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부채 현황이 너무 심한 거예요. 뭐냐면 중국의 이제 총 부채를 보면 2007년도 서프라임 때만 하더라도 4.9조 달러입니다. 9조 달러인데 2016년도에는 거의 이제 25.5조 달러까지 올라왔어요. 25.5조 달러. 그러면 5에 거의 5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빚이. 중국의 지금 이 빚은 정부랑 기업, 가계부채가 이제 다 합했을 때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이 부채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이 실제 디폴트 선언한 기업들이 에너지 기업들 해서 중국에서 발생을 했고, 이 25조 달러에 이 달하는 빚, 이걸로 인해서 결국에 달러가 강달러 기조로 갔을 때 중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관세 이 부분은 사실 저는 그렇게 크진 않은 거예요. 2천억 달러잖아요. 2천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면 1달러당 만약 1,000원이라고 하면 200조 정도 되는 거고, 200조에서 10에서 10, 25%면 15% 인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조에 15%면 30조입니다. 30조. 30조면 30조를 중국에서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얘네가 이걸로 해서 환율이 안정화가 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극히 이제 일부에 불과한 거다. 극히 일부에 불과한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또 하나 더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지금 금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가장 저금리 상태예요. 지금 4.35인가 그런데 가장 저금리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중국 지금 아까 이제 제가 기업들 부채 보셨잖아요. 중국의 이 기업과 회사 그리고 정부 부채들이 너무 지금 부풀어져 있는 상태예요. 예, 버블이 충분히 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감당할 수가 없을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를 더 내리기는 쉽지 않아요. 내리기는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 금리를 올리는데 제가 이 금리를 올리는 게 여기서 물론 뭐 엊그저께 이제 연준 의장이 약간의 어떤 좀 늦출 수 있다는, 금리 인상을 늦출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지만 저는 이제 그거는 그냥 발언인 거고, 실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채권 가격은 물론 채권 가격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게 트렌드를 바꿀 만한 그런 상승은 아니었다.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트렌드를 바꿀 만한 그런 상승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락 트렌드에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채권 가격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미국 금리 인상도 이 상승 트렌드에 저는 계속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 상승 트렌드로 갈 거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중국은 따로 계속 금리를 인상 안 하겠다? 저는 그거는 더 쉽지 않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거의 사면 초과인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이제 금리 이 상태, 저금리 상태도 그렇고 미국 금리 인상 기조, 예, 그리고 거기에 중국이 지고 있는 이 25조 달러에 달하는 빚, 예,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맞물려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이 결국에 미국의 달러 저금리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본 거예요. 중국 기업들이 보시면 위안화가 이제 강세였습니다. 강세였고 이렇게 이제 달러 가치가 쭉 떨어진 거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당시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달러 빚을 쓴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혜택을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달러 빚을 써서 금리도 중국 보셨잖아요. 중국 금리는 지금 가장 낮은 게 4.35란 말이에요. 4.35인데 달러 빚을 쓰면 금리 거의 제로 금리였어요. 뭐 1%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자도 적게 내고 거기에 이자 플러스 어땠어요? 오히려 달러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겁 없이 어떻게 보면 달러 빚을 계속 쓴 거죠. 그리고 인민은행에서는 자신들이 이 중국 기업들이 갖고 온 이 달러 빚을 위안화로 계속 바꿔준 겁니다. 왜냐면 자기들 외환 보유고 쌓아놓는다고. 나중에 여차하면 이 중국 기업들이 갖고 온 달러를 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외환 보유고를 막겠다라고 해서 계속 외환 보유고를 쌓아놨는데, 그 쌓아놓은 외환 보유고로 막은
4조 달러에서 지금 1조 달러 정도 외환 보유고를 막았어요. 막았는데 그 막은 게 이 정도다. 막은 게 이 정도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제 우리나라 달러 대 원 이 당시에 지금 저희 큰 차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달러 대 원 이 고점 돌파됐죠. 그리고 이 저점을 높였습니다. 근데 중국도 보시면 지금 저점을 높였죠. 저점을 높이고 우리나라는 거의 흡사해요. 지금 움직임이 저점을 높이고 지금 7위안 이 고점에 지금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뚫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이제 어디까지 하면 제 개인적인 시각이에요. 개인적인 시각이고 이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중이 화해해서 둘이 앞으로 잘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IMF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IMF 전에 우리나라 어땠어요? 외국인들한테 자본시장 개방된 게 7%밖에 개방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IMF를 겪고 나서 50%까지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반토막 나고 반토막 나는 주식에 그러면 만약에 500에서 우리나라 그때 뭐 200 초반까지 빠졌다고 하면 주식시장은 반토막 나고 그리고 원달러는 3배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보시면 원달러는 800에서 거의 뭐 2,000원 그러니까 저점에서 샀으면 3배고 뭐 800, 900원이라고 하면 2배 정도 되겠죠. 그냥 2.5배라고 하자고요. 2.5배. 그리고 주식은 반토막 나고 하면 어때요? 외국인 입장에선 거의 한 5분의 1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환율에서 이득 보고 그리고 또 주식 또 싸게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싼 주식을 또 예전에는 7%밖에 못 샀는데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50%까지 완전 쇼핑하는 거죠. 그냥 춥춥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춥춥 타이밍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 다 주워 담은 거예요. 그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지금 강남에 있는 진짜 큰 빌딩들 헐값에 나온 큰 빌딩들을 싹쓸이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지금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중국의 이게 2015년 말 기준인데요. 보시면 개미 비중이 압도적인 중국 중시입니다. 개미 비중이 보유 기준이 43%를 개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은 55%, 그리고 외국인이 2%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이 2%밖에 안 갖고 있는 이 지금 상황에서 결국에 이 무역 전쟁의 끝은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보면 저는 이제 화폐 전쟁으로 갈 것이고 그 화폐 전쟁으로 인해서 외국인들 그 미국에서 원하는 미국 그 금융자본이 원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외국인 지분을 거의 30 이상 우리나라처럼 50%까지 늘리는 그 작업이 돼야지 이게 끝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중국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이번 타이밍에 중국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밟아놓지 않으면 안 된다. 밟아놓는다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중국 자본시장을 개방시켜서 외국인들이 그 자본을 싹쓸이 하겠다는 겁니다. 싹쓸이 하고 그 이후부터는 중국이 오히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면 어찌됐든 중국이 경제 성장 이뤄내는 거에 뭐 3분의 1이면 3분의 1 우리나라처럼 배당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 나라의 중국 기업들이 성장한 거든 중국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 거든 외국인들이 그만큼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향후 전망을 지금 이제 화해 무드처럼 보이지만 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표정만 봐도 시진핑 어떻게 웃고 있는데 이게 웃는 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트럼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그 미국 그 금융 세력이 원하는 거는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이제 뉴스에서 나왔던 이거는 자본시장 뭐 금융시장 개방이 아니라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의 그 미중 그
수입 부분에 대한 추가 관세에 대해서만 일정 부분 합의되고 연기가 된 겁니다. 보류가 된 거예요. 보류가 된 거.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이 뉴스를 설명드릴게요. 시진핑 유럽 방문 1대1로 참여 설득 시도. 이게 11월 22일 날 있었던 겁니다. 시진핑이 최근 무역 문제와 남중국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을 방문해서 1대1로 정책에 대한 유럽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중국은 미국 앞에서는 좀 깨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여기서 자기네 편을 만들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애쓰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을 미국이 이제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자신들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뭐 군사적인, 그리고 멀리 나와서 이제 우주 산업까지 자신들의 어떤 뭐라 그러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좀 더 이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계속 또 물밑 뒤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 미국은 간과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으로 지금 무지님이 질문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바라보는 앞으로 이제 중국과 미국 문제 어떤 식으로 저는 가야지 이게 끝이 날 건지에 대해서 제가 보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한 어떻게 보면 특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